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여인들 6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길고 무덥습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가슴이 바싹바싹 탑니다. 조만간 찬바람이 불면 먹구름이 걷히고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정약용의 여인들은 벌름거리는 가슴을 다독여 줍니다. 정약용과 아내 혜완, 문 밖의 여인인 진소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다들 답답하고 서럽고 분한 심정을 삭히느라 안간 힘을 씁니다. 참고 또 참지만 때로는 인간이기에 인간이라서 어쩌지 못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말이죠. 현대 문명에 밀려 사라져가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우리의 옛말을 만나는 건 덤이고요. 언제든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6편. 그의 지피를 정리하고 있던 이청이 대문 밖에 나와 있었다. 약용이 반질거리는 청의 눈을 보면서 넌지시 물었다. 언제 당도할지 모르면서 나와 있었더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요. 뛰어올 만한 거리가 아닌데 헐떡거리며 청이 말했다. 홍임 모녀를 쫓아냈습니다. 홍임이가 많이 울었답니다. 약용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라는 주어가 빠진 말이지만 혜완을 담아내는 내용이었다. 약용은 손을 들어 청을 따돌렸다. 재주가 넘치면 저리 경박한가? 청에게 거는 실망을 되씹는 말이었다. 그나마 지필한 원고를 교열하고 필사하고 정리하는데 이청만한 제사를 얻기도 어려웠다. 그 빼어난 장점이 모든 허물을 가렸다. 말을 보태고 덜어내는 잔재주에 이따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약용이 중대문 문턱에 걸려 휘청했다. 보이지 않았다. 크고 작은 집신 두 켤레 나란하게 놓였던 문간방 대돌이 허전했다. 그 어린 것을, 티눈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것을, 입 밖으로 비어져 나오려는 말을 삼키느라 마른 목을대가 쿨렁거렸다. 약용은 발길을 돌려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이청이 아랫목에 경탁을 차지했고 윤종진이 면포를 깐 바닥에 엎드려 글을 쓰고 있었다. 남쪽을 향한 청이 그를 보고 발딱 몸을 일으키는 대신 엉덩이를 돌려앉아 작업을 하던 종진은 그의 방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청이 무슨 소리를 못 낸 건 그가 검지로 입술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약용은 사랑방에 자주 들르지 않았다. 숙제를 내준 다음 일정 간격을 두고 한 번씩 훑어보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시 쓰도록 했다. 종진의 글씨체가 반듯하고 정확한 데 비해 퇴고를 맡긴 청은 틀린 획과 문장의 연결고리에 대한 안목이 탁월했다. 약용이 오늘 사랑방에 들어선 건 숙제의 검열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홍임 모녀가 쫓겨갔다는 사유를 듣기 전 잠시 말미를 어르려는 심사였다. 이틀 전 숙제 검열을 했기에 잦은 간섭이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몰랐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 일이 벌어졌다. 종진이 먹물을 듬뿍 먹인 붓을 들고 막 아언 각비의 첫 글자를 쓰는데 청의 버선발이 종진의 엉덩이를 살짝 건드렸다. 엎드려 글씨 쓰기에 열중해 있던 종진이 맥없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백지 한 장에 빼곡하니 식물명과 약성, 의관명을 쓴 위로 붓에서 뭉개진 먹물이 온통 흩뿌려졌다. 킬킬거리고 웃고 있는 청을 향해
엎어진 채 숨을 고르던 종진이 냅다 발길질을 해댔다. 이놈의 싸가지, 내 재주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넌 아전의 쥐새끼에 불과하단 말이야. 매운 일격이었다. 문 밖에 서 있던 약용이 못 본 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닭싸움이었다. 치고받는 몸싸움이 좁은 방 안의 모든 집기들을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었다. 비싼 백지 묶임이 발길질에 채어 구겨지고 나동그라졌다. 정성껏 필사해둔 책들이 구박덩이로 굴렀다. 그제야 약용이 기척을 실어냈다. 며칠의 노고나 백지의 값어치에 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맺힌 가락이 만만찮아 보였다. 꿇어앉은 청이 울먹이며 하소했다. 스승님, 보셨지요? 걸핏하면 아전놈의 쥐새끼라고 놀리는데 제가 어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는지요. 종진이 놈하고는 일 못합니다. 종진의 말은 달랐다. 이놈의 조동아리가 밥 먹을 때마다 저보고 걸구 귀신이라 씨부렁거리는데 제가 어찌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방을 따로 주시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책을 만들겠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순간 약용의 머리에 스치는 가름이 선명했다. 이를테면 싸움의 빌미가 분명히 갈라진다는 뜻이었다. 아전이라 호통치는 양반집 도령 윤종진에게 밥상머리에서 걸구 귀신이란 나불댄 이청의 의식 속에는 양반이면 다냐? 보리죽정이로 연명하는 가난뱅이 주제에 그 너무나 엄정한 판가름이었다. 누구를 비워하고 누구를 꾸짖을 사안이 아니었다. 사랑방의 소요를 감지한 아들들은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일단 앉아라. 내가 못 볼 것을 보고 말았구나.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정면 충돌이다. 살다가 보면 맺히는 일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몸싸움 하기 전에 먼저 말문을 터야지.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탁 터놓고 말로 풀어야 한다고 했거늘. 남의 약점을 까발려 자존감을 뭉개는 따위는 극단적인 시비가 아니겠느냐? 우선 종진이부터 주의를 해야 할 것이야. 청에게 할 말이 있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하다고 쫀쫀하게 따질 건 따지고 풀 건 풀어야지. 아비의 직업인 아전을 들먹이는 건 치졸한 발상이 아니냐. 종진과 청이 동시에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스승님, 말을 잘랐다. 약용이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버르장머리였구나. 일침을 넣고는 말을 계속했다. 본디 남의 집밥은 허기증을 불러내는 거다. 밥상머리에서 종진이 급하게 밥을 먹는 것을 두고 보리죽정이가 어쩌느니 들먹인 건 야비한 택거리가 아니냐? 남의 아픈 데를 찔러서 피를 흘리면 그 말을 한 주둥이는 달콤할 것 같더냐? 둘이 똑같다. 누가 크게 잘못하고 누가 덜하지 않구나. 내가 보는 앞에서 맞절을 하고 속을 통하도록 하여라. 그때 하규가 손수 다반을 들고 들어왔다. 술병하고 잔이 넷, 삶은 밤이 우묵한 사발에 수북했다. 하규가 자리를 비집고 앉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오늘이 상강 아닙니까?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밤나무를 덜었더니 수확이 쏠쏠하더이다. 하규가 잔 드십시오. 제가 한 잔씩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그의 잔에 곡주를 따랐다. 약용은 하규의 대처가 기특했다. 지나가다가 방 안에 심상찮은 기미를 눈치챈 것 같았다. 술도 좋았고 밤도 영글었다. 그는 하규가 따라지는 술잔을 든 채 잠시 기다렸다. 하규가 종진과 청의 잔에 그리고 지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각자 손에 든 잔을 가볍게 쳐들었다가 입술에 댔다. 술잔을 비운 그가 일어났다. 난 그만 안에 들어가야겠다. 너희들끼리 모처럼 좋은 시간 가지려무나. 돛돌에서 신발을 신는데 안채에서 나온 학연이 달려와 부축했다. 어차피 가실 분인데 조금 일렀을 뿐입니다. 어머님께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마루 끝에 나와 스승과 부친을 배웅하던 셋이 무슨 말인가 갸웃거렸다. 안뜰 작은 화단이 흑사를 뒤집은 채 뒤둥그러졌다. 강진에서 보듬고 온 국화부는 그대로인데 석류나무 부는 나동그라진 채 야윈 궁대가 말라 있었다. 임금이 손수 꺾어지를 해준 석류나무였다. 마제의 마당에도 심었고 강진의 다산 초당에도 분에 담아 곁에 두고 보았다. 농번기가 되면 임금은 석류나무에 눈을 걸어두고 있었다. 석류는 절기의 기척에 예민한 나무다. 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때부터 열매를 맺어 익을 때까지 그 절기에 이르고 늦음이 벼와 모두 부합된다. 석류나무를 보고 벼농사의 시기를 헤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 임금은 축대 아래까지 내려와 석류나무 몇 가지를 손수 자르려 했다. 늙은 석류나무 둥치는 거칠고 질겼다. 약용이 임금의 손에 들린 가위를 아스려 했다. 소신이 하겠습니다. 가위를 든 채 임금이 꾸짖는 눈으로 약용을 내려다 보았다. 꺾고지를 해보았느냐?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야. 가르쳐 주시면 소신이. 자른 가지를 내관이 들고 있던 한지에 말아서 약용의 손에 쥐어 주었다. 석류꽃이 필 때 모내기를 하지. 석류가 영그러 익으면 추수를 하고 궁 안에 있는 과인에게 농사의 절기를 알려주는 꽃이라. 황금빛 들판을 상상하는 임금의 얼굴이 꽃봉처럼 벌어졌다. 여의당 앞들에 심은 3가지 중에 2가지는 꽃을 피웠다. 큰아들 학연이 강진 유배지에 첫 근치 놀 때 꺾고지한 석류 서너 가지를 잘라왔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꺾고지를 해서 빈터가 보이기만 해도 심기에 바빴다. 석류는 임금의 꽃이었다. 추위를 많이 타고 햇볕하고 물을 보채는 식물이라 한겨울을 나도록 짚으로 싸매 줘야 했다. 암수 2가지로 뻗은 자웅동주여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해배 통보를 받던 날 약용이 맨 먼저 한 일은 얇은 송판으로 나무분 2개를 만드는 일이었다. 석류와 국화를 두고 갈 수 없었다. 모래와 흙을 섞어 채운 분에 꺾고지한 석류 가지를 심어 분의 가두리를 노끈으로 묶었다. 약용이 널브러진 석류분을 세우며 떡시루에 옮겨 심고 올겨울에는 방에 둬야 할 거다. 학연에게 일렀다. 학연이 아버님 손수 심으신다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했다. 뒤둥그러져 있는 화분의 모양새가 민망했던 모양이었다. 왜 화분들이 저절로 넘어졌단 말이냐?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머슴석이 나무 지게를 쥐고 들어오다가 얼른 뒤란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약용은 말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내실을 향했다. 축담으로 올라서는데 해완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홍인 모녀를 내려보냈습니다. 박생을 달려보냈으니 강진까지 무탈하게 당도할 거예요. 이청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인데도 해완의 말이 따끔하게 가슴을 질렀다. 잠깐 동안이었다. 멈칫거림이 발뿌리에 걸렸다. 천천히 돛돌에 신을 벗고 올라섰다. 해완이 한 발 물러서서 길을 열었다. 넓지 않은 마루에서 옷깃을 스치지 않고 다가서고 비켜서는 간극이 소슬했다. 그는 금방 평정심을 건져 올렸다. 해완이 하는 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었다. 곧고 발랐다.
치우침이 없고 상식의 잣대를 기울게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가 휘청거릴 때마다 그녀의 올곧은 조언이나 진지한 첨언이 지렛대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오늘 홍인 모녀를 내친 건 아무리 둘러대도 혜완이 1순위로 자처하는 품위를 덜어낸 행동이 아니었을까? 병든 쥐라도 되듯이 홍인 모녀를 쓸어내버린 혜완의 처사는 질투일까 체면일까?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팩한 성품 탓인지 그는 생각을 접었다. 그 어린 것을 발가락이 주물러 걷지도 못하는 것을 매정한 처사구나 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지난 9월 19밤 해배 통보를 받았을 때 진솔이 말했다. 홍희미는 어르신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쇠내는 어르신하고 동행이 불가합니다. 야경은 눈 감은 채 모아지고 흐트러지는 생각에 몸이 흔들렸다. 쇠내라,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지 않았소. 인역을 함부로 하는 건 나를 내팽개치는 것과 다르지 않소. 진솔이 무릎을 꿇었다. 당치 않습니다. 18해가 짧은 세월이 아닌데 고대하시던 가족 만남에 저희 모녀가 조랑조랑 매달려 가는 건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야경이 진솔의 말을 되뇌었다. 도리가 아니라 도리 때문에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요. 진솔이 한숨처럼 나직이 속살거렸다. 우선 올라가시어 안방 마님 양해를 받으신 후 저희 모녀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살 홍임이 횃대에 걸어둔 새로 지은 제 옷을 쳐다보았다.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는 일이었다. 어린애답지 않게 차분하고 사물을 눈여겨보는 홍임이 친가의 내림이라며 흐뭇해했다. 앵두껍질 같은 호겸 눈꺼풀에 짙은 눈썹은 침탁을 했고 갸름하고 고운 때깔은 어미를 닮았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그는 홍임을 보면서 핏줄의 진실을 실감했다. 마제의 3남매는 아내 쪽을 많이 닮았다. 아이를 안고 자신과 닮은 부위를 찾아 요리조리 살폈다. 얼굴이나 수족은 물론 말하는 목소리, 안고 일어나는 움직임까지 아내의 분신들이었다. 안 닮은 외모야 어쩌지 못했다. 문제는 그가 첫 손가락에 꼽는 공부에 임하는 태도나 몰입이 부계를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곤혹스러웠다. 그는 엉뚱한 곳에 파종한 씨앗에서 자신의 맥을 발견했다. 홍임이었다. 다산초당 앞들에 가득 부려진 고요 속에 하나의 그림이 눈에 파고들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꼬챙이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 조그마한 계집아이. 한 가닥으로 따내린 댕기머리가 숙인 고개를 외돌아 오른쪽 어깨를 넘었다. 도생어 안정이라. 야윈 햇살을 거느린 긴 그림자의 글씨가 가려지자 홍임이 고개를 들었다. 야경이 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한 줄기 전율이 등피를 긋고 지나갔다. 홍아,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 한번 읽어볼까? 도생어 안정요.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저보다 천웅이가 더 많이 알아요. 야경이 홍임을 무릎에 앉혔다. 코끝이 짠했다. 홍임이 작게 버둥거렸다. 아버지, 저 무거워요. 자주 안아주거나 하지 않는 아버지가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어디서 들었느냐? 학동들 공부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명심보감 첫 장에 나오는 덕생어비퇴라는 말도 알아요. 덕은 저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 있대요. 야경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를 어쩐다. 아깝구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보다 그 목소리가 더 아릿했다. 4살에 천자문을 달달 외웠고 지난해부터는 획 하나 거르지 않고 천자문 130쪽을 해서로 필사했다.
한자리에 앉아 몇 시간을 골똘히 필사하는 모습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다. 쓰라거나 외우라거나 자세를 어찌하라거나 붓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조언은 하지 않았다. 그냥 멀찌감치 밀어둔 채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반듯한 자세로 붓을 든 팔에 힘이 느껴졌다. 해서체로 된 천자문 그대로를 베껴 쓰는 일이라 제 나름의 서체를 다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견했다. 내 핏줄인가? 홍임의 머리를 쓰다듬며 그가 말했다. 아버지하고 올라가자. 이것을 어찌 두고 간단 말인가. 자녀를 열어두었지만 책을 대하는 홍임의 자세가 허투루 눈을 스치지 않았다. 우리 홍임이 누굴 닮아서 이리 영리하고 예쁠꼬? 그의 가슴 한기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진심이었다. 그는 마음이 담긴 말을 예쁘게 내뱉지 않았다. 감정은 안으로 사겼고 간절함은 씹어삼켰다. 소리가 되어 발설된 말은 그 진심을 반감시키면서 휘발되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여인들 6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